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그 부인 크나우어가 싱클레어를 쫓아옵니다. 그는 싱클레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며 심령들과 교류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크나우어는 내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금욕 중이며 밤마다 말할 수 없는 욕망과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싱클레어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크나우어에게 그것은 누군가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죠. 낙담한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향해 너 역시 남몰래 더러운 것에 매달려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며 혐오와 조소를 퍼붓고 도망칩니다. 싱클레어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감정으로 돌아섭니다. 집에 돌아온 싱클레어는 취한 듯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그 그림에 매달려 어머니라 부르고 다시 연인이라 부릅니다. 창녀라 부르고 아브락사스라 부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애무하고 비난하고 기도하죠. 그러고는 결판이 날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신 앞에 선 듯 그림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천사와 싸운 대목의 말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한밤중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거리를 헤매던 싱클레어는 문득 유년 시절 크로머에게 시달렸던 장소와 비슷한 음산한 가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크나우어를 만나게 되죠. 죽기로 작정했던 크나우어는 자신 앞에 나타난 싱클레어를 보고 감격합니다. 이후 크나우어는 마치 충직한 하인처럼 싱클레어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려 애쓰죠. 괴상한 소원을 말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카발라 비법을 가르쳐달라는 둥 그는 싱클레어가 무소불능의 힘을 지녔다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기이했던 일은 싱클레어가 마음속에 엉켜있는 어떤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될 때 꼭 그가 기묘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싱클레어가 고민하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싱클레어는 귀찮게 매달리는 크나우어를 쫓아내기도 했지만 크나우어 역시 자신을 위해 보내진 한 사람의 인도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크나우어는 후일 싱클레어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도자 피스토리우스와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요란한 다툼이나 결별도 없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여느 날처럼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벽난로 앞 방바닥에 엎드려 그가 연구하는 비밀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문득 싱클레어는 그의 모든 방식이 기이하고 현학적인 과시로 들립니다. 그리고 툭하고 한마디를 내뱉죠. 싱클레어는 순간 자신이 쏘아 맞힌 화살이 그의 무기고에서 꺼낸 것임을 번개같이 느낍니다. 그것은 피스토리우스가 이따금씩 냉소적으로 내뱉던 자기 비난의 언어들이었으니까. 상처받은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의 한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싱클레어는 곧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신을 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의 이념은 곰팡이에 가났고 그는 태보적인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이마에 카인의 표식이 찍혔음을 스스로 느낍니다. 싱클레어는 그렇게 자신의 인도자를 떠나보냅니다. 싱클레어의 김나지움 시절은 끝이 납니다. 이제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휴가를 이용해 데미안이 살던 집을 찾아가 보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을 통해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순간 싱클레어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죠. 그것은 바로 꿈속에서의 그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싱클레어는 운명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으며 머지않아 곧 실현되리라는 예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어느덧 싱클레어는 대학생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거리를 거닐다 자신의 뒤에서 걸어오는 두 사나이의 대화를 무심결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리웠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데미안의 목소리였죠. 그렇게 그들은 조우합니다. 그들은 곧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학창시절의 이야기와 견진성사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방탕했던 시절 술에 찌든 모습으로 데미안과 마주쳤던 그 불행한 만남도 기억합니다. 다만 그들이 가장 밀접했던 최초의 사건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서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았죠.
거리에선 무리지은 대학생들의 시끄러운 단합소리가 들려왔고 주점의 창문으로 술 취한 무리들의 노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데미안은 유럽의 정신과 시대의 징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연대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술집, 부자들이 드나드는 유흥장, 서클과 동호회, 여기저기서 번창하는 집단과 군중의 결속은 연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의 도피라고 말하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학자는 학자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결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불안한 건 자기만의 신념이 없기 때문이며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는 이들을 배척한다고 하죠. 지금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날, 새로운 흐름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며 헤어집니다. 싱클레어는 그토록 그리던 그녀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깊은 감정적 교감을 느끼게 되죠. 그날부터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로 소수 종파의 신봉자나 인도의 요가 전파자, 채식주의자까지 다양했죠. 이 공동체는 각자가 타인의 비밀스러운 삼각꿈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정신적인 공통점도 없었죠.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언젠가 새로운 이상, 불길한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릴 때 기꺼이 달려나갈 소수의 준비된 자들이라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때때로 그녀에 대한 욕망에 시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은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할 때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말하죠. 사랑은 구걸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영혼의 힘을 모은다면 그 사랑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한치의 미동도 없는 자세로 앉아 심연으로 침잠해 있는 데미안을 보게 됩니다. 범접할 수 없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감지한 싱클레어는 그 집을 빠져나와 산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구름이 만들어내는 형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매의 모습이었죠. 그 새는 시퍼런 혼돈을 찍고 나와 큰 날개짓으로 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순간 돌풍과 천둥이 몰아치더니 거짓말처럼 다시 한 줄기 햇살이 빛나는 것이었죠.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의 집으로 돌아가 방금 본 것들을 이야기하죠. 데미안은 그 새의 형상과 똑같은 것을 자신도 지난밤 꿈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온 나라가 모조리 불타고 있었다고 말하죠. 이제 낡은 세상이 와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전쟁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각 전장으로 떠납니다. 청년들이 병영에서 나와 기차에 올랐을 때 싱클레어는 그 많은 얼굴들에서 표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과 죽음을 의미하는 고귀한 표식이었지만 단순한 도취일 뿐, 운명을 갈망하는 의지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상이 아닌 공동체의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그 확고한 도취는 분명 신성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를 빚어낼 진료로 쓰일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밤 보초를 서고 있던 싱클레어는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불현듯 싱클레어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각성으로 어떤 인도자가 주위에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식을 단 여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펼쳐지는 순간 그의 몸은 강력한 포탄의 파편에 날아가고 맙니다. 싱클레어는 의식이 거의 없는 채로 수레에 실려나가는데요. 깊은 잠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를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마구간의 집더미 위에 옮겨졌을 때에도 그 힘은 싱클레어를 향해 더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싱클레어는 자신이 홀바닥의 침상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곁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건 바로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굽혀 싱클레어를 들여다보며 장난스레 속삭입니다.
그리고 에바 부인이 보낸 입맞춤을 대신 전합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새로 붕대를 감기 위해 싱클레어를 깨웠을 때 그는 얼른 옆 매트리스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죠. 빛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빛의 등 뒤로는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이 양극은 상대적이지만 서로의 있음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겠지요. 살아간다는 건 선과 악을 동시에 품은 채로 매 순간 치열한 내면의 씨름을 치르는 일이니까. 절대선은 절대악과 상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간 내면을 선과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때론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부르기도 하며 나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좋은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대적인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세상은 흑과 백으로 이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두 양극단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작품 속에서 데미안은 말하죠.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에 눈을 감아버려선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고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절반의 세계까지 세계의 전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죠. 매우 극단적인 말이지만 결코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신과 악마를 동시에 예배하라는 건 실제하는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 그것은 이원성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분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자신의 감수성에 반하는 것들을 완고하게 부정하며 그것을 신념으로 미화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깊은 칼날이 되겠지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한 독선이고 편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원성을 통합하여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들을 성장의 동력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양극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죠. 데미안은 우리에게 공인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따라왔던 것, 그리고 악에 대한 편견까지 우리는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의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명예살인이나 여성할례가 관습화된 나라가 있고 같은 인간을 불가촉 천민이라 핍박하기도 하죠. 개인의 선이 공동의 선에 위배되기도 하며 다수의 선과 소수의 선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가변적인 존재니까요. 선악의 딜레마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민과 통찰의 시간들로 자신만의 선을 완성해가는 것이죠. 이 작품은 실제 해세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접하게 된 융의 분석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석 심리학을 통해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본능을 허용하고 죄의식을 극복함으로써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융은 아브락사스에 대해 양극을 포괄하는 선악의 어머니라 표현하며 삶의 목표는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힘과 자신만의 진정한 개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세의 작품 속에서도 데미안은 궁극적으로 싱클레어 자신이며 그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아로 형상화되어진 거죠. 작품 속에서 데미안은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어둠의 거울 속으로 몸을 굽혀
운명의 형상을 찾아내는 일. 바로 내 안의 데미안과 마주하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지 않을까요?